브루스 버코비츠, 월가의 역발상 투자자. 가치 투자의 빛과 그림자. 2010년 1월 시카고. 금융 분석 기관 모닝스타는 한 남자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10년의 펀드 매니저 브루스 버코비츠. 그 순간 월가 전체가 이 남자를 주목했습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의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대재앙을 뚫고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한 단 한 명의 투자자.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과 오만 사이, 천재성과 고집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결코 용서하지 않는 한 가지, 바로 틀렸을 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브루스 버코비츠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시작. 매사추세츠의 소년. 1958년 미국 매사추세츠. 브루스 버코비츠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고 무언가의 진짜 가치를 찾는 것에 집착했다는 점입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월스트리트로 향했습니다. 1980년대의 월스트리트는 야망으로 가득 찬 청년들의 전쟁터였습니다. 마이클 밀켄의 정크본드가 시장을 뒤흔들고 기업 사냥꾼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시대. 화려함과 탐욕이 공존하던 그 시절, 젊은 버코비츠는 조용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미스 바니, 레이먼드 제임스 등 여러 금융회사를 거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좋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망가는 걸까? 그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을 거의 외울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진짜 기회라는 것을. 하지만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한 자신의 철학을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기로. 2장 페어홈의 탄생. 1997년 마이애미. 1997년 마이애미. 39세의 브루스 버코비츠는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페어홈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리고 곧이어 페어홈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페어홈이라는 이름에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정한 가격에 좋은 집을 찾는다. 즉, 진정한 가치를 가진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출발은 미미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의 화려한 마케팅도 없었고 유명 인사들의 추천도 없었습니다. 오직 버코비츠의 분석 능력과 그를 믿는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코비츠에게는 남들과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중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수십, 때로는 수백 개의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월스트리트의 황금률이었습니다. 버코비츠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다. 대신 그 바구니를 죽도록 지켜본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항상 10개에서 15개 종목 이내였습니다. 때로는 단 5개 종목이 전체 자산의 7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리스크였습니다. 한 종목만 잘못되어도 펀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버코비츠는 확신했습니다. 제대로 분석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잘 모르는 수십 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그리고 그의 확신은 곧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3장 회사를 죽여라, 킬 더 컴퍼니. 브루스 버코비츠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의 독특한 분석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이것을 킬 더 컴퍼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부터가 섬뜩합니다. 회사를 죽여라.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버코비츠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상상했습니다. 마치 적군의 장군이 되어 그 회사를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처럼요.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쓸모 없어지면, 경쟁사가 가격을 50% 낮추면, 핵심 경영진이 모두 떠나면,
금리가 급등하면, 규제가 바뀌면, 소비자 취향이 완전히 달라지면 그는 회사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을 견딜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비로소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단순한 낙관론에 기반한 투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기업만을 골랐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나는 이 회사가 얼마나 망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망하지 않을 회사라면 결국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그에게 남다른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도망칠 때 버코비츠는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이미 최악을 상상해봤고 그래도 살아남을 기업을 골랐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은 곧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라는 이름의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사장 공포에 2008년 모두가 도망칠 때,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를 가진 월스트리트의 거인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폭락했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은행들의 주가는 종이 조각처럼 휘날렸습니다. AIG 세계 최대의 보험사는 하룻밤 사이에 97% 폭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든 금융주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언론은 연일 종말론적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금융 시스템 붕괴 임박, 현금을 확보하라.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팔았습니다. 펀드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가 된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브루스 버코비츠가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팔 때 그는 샀습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그는 AIG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회사,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 회사. 시장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존폐 위기에 몰린 은행. 버코비츠는 거기에도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굳이 저런 위험한 곳에? 버코비츠는 답했습니다. 나는 킬 더 컴퍼니를 해봤다. AIG는 죽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절대로 이 회사를 망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적으로 너무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은 말이 안 된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AIG에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투입했고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코비츠의 페어홈 펀드는 2009년 S&P 500 지수를 압도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샀던 주식들이 금광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확신, 그리고 군중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의 결과였습니다. 5장 영광의 정점 10년의 펀드 매니저. 2010년 1월 모닝스타는 브루스 버코비츠를 2000년대 10년의 펀드 매니저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닷컴 버블 붕괴와 금융위기라는 두 번의 대재앙을 모두 이겨낸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동안 페어홈 펀드는 두 자릿수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체가 버코비츠를 주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페어홈 펀드의 운용 자산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버코비츠는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순간이 그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집중 투자를 하는 펀드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면 그 특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배로 빠르게 움직이던 그가
이제는 거대한 유조선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공은 때로 오만을 낳습니다. 10년간의 성공은 내 분석은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그를 가장 큰 실패로 이끌게 됩니다. 6장 시어스 몰락의 시작. 시어스 홀딩스. 한때 미국 소매업의 황제였던 이 회사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1886년에 설립된 시어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20세기 중반 시어스 카탈로그는 미국 가정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시어스 백화점은 지역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시어스는 급속히 쇠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등장, 월마트와 타겟의 공세, 그리고 소비자 행동의 변화. 오프라인 소매업의 빙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2005년 헤지펀드 매니저 에디 램퍼트가 시어스와 K마트를 합병하여 시어스 홀딩스를 만들었습니다. 램퍼트는 유통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브루스 버코비츠는 이 회사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시어스는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의 1급 상업 지구에 있는 점포 부지들. 이 부동산의 가치만 해도 현재 주가를 훨씬 상회한다. 소매업이 어려워져도 부동산은 남는다. 결국 이 자산 가치가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는 시어스 홀딩스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코비츠가 보지 못한 것, 아니 보지 않으려 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스는 단순히 쇠락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 가치 있어도 본업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씩 현금이 불타고 있다면 그 부동산도 결국 팔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스의 주가는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100달러, 50달러, 30달러, 10달러. 버코비츠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샀습니다. 시장이 틀렸다. 결국 가치가 인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스는 계속 피를 흘렸습니다. 점포들이 문을 닫았고 직원들이 해고되었으며 자산이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2018년 시어스 홀딩스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버코비츠의 투자금은 거의 전액 손실이 되었습니다. 페어홈 펀드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했던 킬 더 컴퍼니 분석은 왜 실패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시어스를 죽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가장 분명한 시나리오를 외면했습니다. 바로 본업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부동산이라는 숨겨진 가치에 눈이 멀어 매일 불타고 있는 현금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공의 경험이 그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7장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 마지막 도박. 시어스의 실패가 아직 진행 중일 때 버코비츠는 또 다른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 미국 주택 모기지 시장의 양대 축인 이 두 기관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 관리 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여 이들을 살렸고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거의 제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코비츠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두 회사가 결국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주택 시장에서 이들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 정부가 영원히 이들을 관리 상태로 둘 수는 없다. 결국 민영화되거나 정상화될 것이고 그때 주주 가치가 회복될 것이다. 그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주식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부당하게 주주 가치를 빼앗았다고요. 이것은 대단히 논쟁적인 베팅이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말했습니다. 버코비츠가 또 한 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비판자들은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너무 많은 베팅이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수년간 지속되었고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버코비츠의 펀드 수익률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2010년대 내내 페어홈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200억 달러가 넘던 운용 자산은 수십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0년의 펀드 매니저는 이제 실패한 펀드 매니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8장 명함, 버코비츠가 남긴 것. 브루스 버코비츠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도 단순한 실패담도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라는 행위가 가진 본질적인 모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코비츠가 2000년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군중과 다르게 생각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사고, 모두가 흥분할 때 팔았습니다. 둘째, 그는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킬 더 컴퍼니 방법론은 피상적인 낙관론을 배제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는 깊이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확신이 있을 때 집중했습니다. 분산 투자의 안전함 대신 집중 투자의 효율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그가 실패한 이유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는 군중과 다르게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군중이 옳았습니다. 시어스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분석했지만 자신의 분석에 너무 확신한 나머지 반대 증거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집중 투자를 했지만 그 집중이 잘못된 곳을 향했습니다. 그 같은 특성이 한때는 그를 전설로 만들었고 또 한때는 그를 몰락시켰습니다. 이것이 투자의 역설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를 만드는 특성과 실패한 투자자를 만드는 특성이 종종 같다는 것. 확신이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지만 확신이 너무 강하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군중과 다르게 가는 것이 때로는 천재의 표시이고 때로는 고집의 표시라는 것. 버코비츠의 사례는 모든 투자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확신은 어디까지가 용기이고 어디서부터가 오만인가요? 9장 교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브루스 버코비츠의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역발상 투자의 힘과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장이 두려워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의 핵심은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성공의 경험이 가장 위험한 교사일 수 있습니다. 버코비츠는 AIG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시어스에서도 같은 패턴을 기대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거대 기업, 숨겨진 가치, 결국 시장이 인정할 것. 하지만 AIG와 시어스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새로운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셋째, 자신의 분석을 지속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킬 더 컴퍼니는 훌륭한 방법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의 맹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분석가도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분석이 틀렸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넷째, 집중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집중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자신의 분석에 오류가 있을 때 집중 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줍니다. 집중 투자를 하려면 자신의 분석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시간은 항상 투자자의 편이 아닙니다. 결국 가치가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이 언제인지가 문제입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하거나 투자자가 돈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 투자에서도 시간의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여전히 싸우는 남자.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브루스 버코비츠는 여전히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베팅이 궁극적으로 옳았음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인내심 있는 투자자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가 다시 한번 10년의 펀드 매니저와 같은 영광을 되찾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브루스 버코비치의 이야기는 투자의 본질에 관해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확신과 오만 사이, 용기와 고집 사이, 분석과 자기 기만 사이.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그 경계를 알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시간뿐입니다. 버코비츠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렇게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을 무시하고 가치에 집중하라. 군중을 무시하고 사실에 집중하라. 소음을 무시하고 본질에 집중하라.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사실,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도 결국 우리의 해석이고 우리의 해석은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쩌면 투자의 진정한 기술은 분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용기 있고 언제 무모한지, 언제 확신에 차 있고 언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은 아마도 평생 걸려도 완전히 배울 수 없는 기술일 것입니다. 브루스 버코비츠처럼 수십 년간 시장과 싸워온 베테랑조차도요.